이승만은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가던 조선 고종 12년인 1875년 3월 26일 황해도 평산군 마산면 능내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선 태종의 맏아들인 양녕대군의 16대 손이었습니다. 어릴 때 이름은 승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꿈에 용을 보았다고 해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아버지는 유학을 공부한 선비이자 평범하고 가난한 농민이었고 어머니는 서당 훈장 김창은의 외동딸로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한문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승만이 2살 때 어머니는 그의 교육을 위해 한성으로 이사해 지금의 동작동 지덕사 옆에 살았습니다. 이승만은 만 19세인 1894년 4월 2일 친구인 신궁우의 권고로 대제학당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에서 일하던 미국 선교사 화이팅의 한국어 교사로 뽑혀 그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며 영어 회화를 배웠습니다. 4년 뒤인 1898년 대제학당을 졸업할 때는 한국의 독립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할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대제학당을 졸업한 23살의 청년 이승만은 매일신문과 제국신문 창간을 주도해 조선의 이권을 빼앗아가는 러시아를 비판했고 국가적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독립협회 주도로 열린 대중집회인 만민공동회의 총대의원으로 활약했습니다. 이듬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조선 왕조를 뒤엎으려고 한다는 수구파의 고발로 지도자들이 붙잡힐 때 이승만도 체포돼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한성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종신형으로 감형됐다가 민영환의 주선으로 옥에 갇힌 지 5년 7개월 만인 1904년 8월 9일 석방됐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국제정세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글이었습니다. 한국 근대화의 정신적 지침서로 불린 이 책은 191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출간됐습니다. 석방 후 그는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명문 조지 워싱턴대에서 학사, 하버드대에서 석사, 프린스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사부터 박사까지 단 5년에 마쳤고 학위 논문은 1912년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에서 책으로 발간됐습니다. 세계 열강이 충돌하던 시대, 전략적 요충지인 식민지 조선 출신으로 미국 명문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승만. 그는 점차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인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태생의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는 이승만의 정치적 동지이자 동반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1934년 10월 8일 미국 뉴욕에서 결혼했습니다. 프란체스카는 절약 정신이 투철하고 의지가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영어에 능통하고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았으며 대부분의 공식 행사와 일상생활에서 우아한 한복 차림을 했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1960년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하야한 뒤 미국 하와이에서 남편의 병간호를 하며 남편의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1965년 남편이 서거한 뒤 1970년 한국으로 영구 귀국해 부부가 함께 살았던 이화장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별세 27년 만인 1992년 3월 23일 세상을 떠나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의 남편 묘소에 함께 묻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는 세계사의 흐름과 직결돼 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 1910년 제1차 세계대전, 1917년 러시아혁명은 우리나라가 국권을 잃어버리고 그 이후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마다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1931년 만주사변과 1940년대에 일어난 제2차 세계대전은 우리나라의 해방과 직결돼 있습니다.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이승만은 외교를 통해 조국의 독립과 생존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이승만은 최고 책임자인 집정관 총재로 추대됐고 같은 해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는 임시정부 대통령 자격으로 일본과 세계 각국에 대한민국 독립정부가 세워졌음을 통보했고 미국 의회에는 한국 독립안이 상정되게 했습니다. 1932년부터 1933년까지 열린 유엔의 전신 국제연맹 회의에도 참석해 한국의 독립을 부르짖었습니다. (1941년) 이승만은 일본 내막기라는 저서를 미국에서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한국인이 쓴 책 중 처음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일본의 패망을 미리 내다보고 한국의 독립을 예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감히 예상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보다 더 일찍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일본의 팽창을 꺾고 일본 영토 안으로 그들을 구겨 넣을 것이다. 그리고 평화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우리 한반도는 전 세계의 자유 국가들과 나란히 설 것이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서 세계 앞에 당당히 서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나는 왜 미국이 일본을 방임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일본이 강해지면 반드시 미국을 공격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은 일본의 침략 근성을 모르고 있다. 일본이 섬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일본을 먼저 눌러야 한다. 처음에 이승만의 주장은 큰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미친 사람의 소리라는 취급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인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공격에 치욕적인 타격을 입은 미국은 깜짝 놀랐고 미국 정부와 학계는 이승만의 저서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적이 그의 멸망을 재촉하느라고 미국의 군비 없는 것을 이용해서 하와이와 필리핀을 일제히 침략하여 여러 천명의 인명을 살해한 것을 미국 정부와 백성이 잊지 아니하고 보복할 결심입니다. 대외의 준비가 다 되는 날에는 우리가 여기서 공포할 터이니 그제는 일시 일어나서 우리 금수강산에 발붙이고 있는 외적은 일제히 함몰하고야 말 것입니다. 내가 와싱턴에서 몇몇 동포와 미국 친구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 정부와 재석하는 중임에 우리 임시정부의 승인을 얻을 날이 가까웁니다.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은 일본과 태평양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승만은 지금이야말로 미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독립을 승인받을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승만의 외교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1943년 11월 27일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처칠 영국 수상, 장개석 중국 총통 등 연합국 정상들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만나 이른바 카이로 회담을 합니다. 이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처음으로 국제적인 약속을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민이 노예 상태 아래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한국을 적당한 절차를 거쳐 자유 독립국가가 되게 하기로 결의한다. 라는 내용이 카이로 선언의 특별 조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승만은 여기서 적당한 절차라는 문구에 의구심을 품고 미국 국무부에 편지를 보내고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훗날 이것은 강대국들이 한국을 일정 기간 맡아서 통치한다는 신탁 통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탁 통치를 제일 처음 반대한 사람은 이승만이었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저마다 식민지를 넓혀가던 당시 전 세계 수많은 약소민족들이 독립운동을 했지만 이 가운데 2차 대전 중 국제적으로 독립을 약속받은 나라는 오직 하나, 한국뿐이었습니다. 이로부터 1년 반쯤 뒤인 1945년 7월 26일 미국, 영국, 중국 정상은 독일 포츠담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른바 포츠담 선언을 통해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이 이행돼야 한다고 선언해 한국의 독립 보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후 소련 스탈린도 회담에 참가해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이승만이 외교와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펼쳐 미국의 여론을 바꿔놓은 결과였습니다. 1945년 8월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하고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해방됐습니다. 일본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 따라 대한민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8.15) 해방 후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하나는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새 정부는 정부 출범 직후인 1948년 9월 반민특위, 즉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3일 제주도에서 좌익 세력이 일으킨 4.3 사건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었고 10월 19일에는 14연대 남로당원들의 반란을 시작으로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나 계엄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어 대구 6연대에서도 좌익 세력이 3차례에 걸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친일파 숙청보다 공산 세력 진압이 더 시급하다. 공산 세력을 먼저 진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그는 국회를 설득해 1949년 9월 23일 반민특위법을 개정함으로써 반민특위를 해체했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이승만의 인식은 확고했고 그의 반공 의지는 강력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처음부터 한반도를 공산화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해방되자마자 소련군은 신속히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자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공산당 조직 구성에 속도를 냈습니다. 해방 후 불과 6개월이 지난 1946년 2월에는 북조선 인민위원회라는 사실상의 공산당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북한은 남북분단의 책임이 단독 정부를 세운 남한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인 정부를 먼저 세운 것은 북한이었습니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남한의 총파업, 군반란, 시위를 주도하며 끊임없이 혼란을 일으켰고 스탈린과 협력해 6.25 남침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승만이 1945년 10월 뒤늦게 귀국했을 때 이미 남한에는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즉 남노당이 전국적으로 강력한 조직을 만들고 온 나라가 공산주의로 기울어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공산 정권이 세워지는 것을 막고 좌익의 반란과 폭력을 진압하는 것이 가장 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승만은 대통령이 된 후 친일 동조자들에게도 공무원직을 맡겼습니다.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을 제정합니다. 당시까지도 박헌영의 남노당은 합법정당이었습니다. 법에 따라 미군정의 보호를 받으며 남한 공산화를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면서 남노당은 1948년 12월 1일부로 불법 단체가 됐습니다. 정부는 군 내부에 거미줄같이 침투해 있던 남노당원들을 적발하기 위한 대대적 숙군을 단행할 수 있었습니다. 국군 장병 중 무려 4,749명의 남노당원이 적발돼 사형, 유기징역, 불명예 제대 등으로 숙군됐고 놀란 남노당원 5,568명은 아예 탈영해버렸습니다. 당시 육군 총병력의 약 10%, 한개 사단 병력인 1,317명이 좌익 공산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이로부터 1년 뒤인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불법 남침해 왔을 때 남노당원 1만 명이 국군 지휘관과 하사관으로 남아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국군은 완전히 붕괴되고 대한민국은 미국과 유엔이 참전할 틈도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36년간의 일제치하에서 갑자기 해방된 후 우리나라에는 국가적인 난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즉 남노당이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하고 가난에 허덕이던 국민 대다수가 공산주의 사상에 매료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에게 공산주의가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신속하게 단행한 농지개혁, 즉 토지개혁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석 달 전인 1950년 3월 10일 이승만은 농지개혁법을 최종 확정 공포했습니다. 보름 뒤인 3월 25일에는 법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시행령, 한 달 뒤인 4월 28일에는 시행 규칙까지 공포돼 농지개혁이 전면 실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쟁이 터지기 전인 1950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전국 농지의 70~80% 정도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분배됐습니다. 지주들은 크게 반발했지만 대다수 소작농들에게는 마침내 목숨보다 소중한 자기 땅이 생긴 겁니다. 농지개혁 석 달 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미 남한 농민들에게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자기 땅이 있었고 농지를 나눠주겠다는 공산당의 선전은 무의미한 것이 돼버렸던 것입니다. 행정력도 미비하고 남로당의 끊임없는 정부 전복 투쟁으로 바람잘 날이 없던 신생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한 농지개혁이 가능했을까? 1949년 6월 농지개혁을 위한 법안이 만들어지자 즉시 농촌 실태조사가 시작됐습니다. 1949년 말에는 실태조사가 끝나 정부가 땅 주인들에게 사들일 농지의 면적이 확정되고 사들일 농지의 지번, 지목, 지적, 등급, 임대가격, 주 재배물, 지주, 경작자 등이 기재된 농지 속표가 작성됐습니다. 사들인 토지를 분배받을 농가별로 다시 정리하는 작업이 1950년 3월 10일 끝났고 3월 15일부터 24일 사이에는 농가별 분배 농지 일람표가 시, 읍, 면사무소에서 모든 농민들에게 배부됐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3월 24일에는 모두가 내 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3월 10일인데 어떻게 법이 만들어지기 9달 전부터 준비와 집행이 시작됐을까? 이승만의 동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농지개혁법안을 1949년 6월 21일 발표하자마자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으로 제정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 반드시 이루어진다며 이듬해 봄 씨 뿌리기 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 결과 1949년 후반에는 이미 세부적인 규칙까지 마련돼 있었고 1950년 초에는 농지개혁 시행에 필요한 각종 용지까지 일선 행정관서에 배부돼 있었습니다. 농지개혁 실무에 대해 대통령 각하께서는 각별히 진념하시어 작년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특별교시로 금년 춘경기 이전에 완수하게 하라는 분부가 있었고 1월 17일에는 국회의장에게 공안을 보내시어 농지개혁 관계 추가 예산안을 우선 상정하라 하였으며 춘경기가 촉박하였으므로 추진상 불소한 곤란이 유하였으나 만난을 배제하고 단행하라는 대통령 각하의 유시를 받들어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여 실행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제1단계로서는 소작인들에게 파종 전기, 즉 4월 10일까지 농지 분배 예정 통지서를 교부하여 장차 자기 농지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안심하고 파종하라는 것이다. 1950년 4월 15일 토지개혁이 마무리돼 농지 분배가 70~80% 성공적으로 분배됐습니다. 농민들은 크게 만족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70.9%를 차지하던 농민들의 민심이 안정되고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을 갖게 되면서 공산주의는 더 이상 뿌리내리지 못했고 6.25 남침 후 북한의 선전선동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 체제를 만든 북한의 토지개혁 상황은 어땠을까요? 북한 지역 사실상의 정부였던 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북한이 국가의 뼈대를 이루는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조치를 남한과는 아무런 상의 없이 자기들만 따로 단행한 점입니다. 자기들은 남한과 상관없이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남북분단의 명확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토지개혁의 내용은 어땠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농민들이 땅을 무상으로 분배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농민들이 땅의 소유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산주의는 재산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농사지을 땅을 받긴 했지만 땅도 자기 땅이 아니고 농사지은 것도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북한은 남침 후 즉시 남한에 대한 토지 개혁도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남한 전체 면의 78.5%에 해당하는 1198개 면에서 토지 개혁을 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남침 석 달 만인 1950년 9월 북한군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후퇴하면서 북한판 토지 개혁은 중도에 그쳤으므로 이것은 과장된 수치입니다. 내용에서도 이미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으로 자기 땅을 분배받은 농민들에게는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수확량의 25%만 현물세로 걷고 기타 조세와 공출은 모두 폐지하는 농업현물세제를 시행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환영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현물세 25%를 매기기 위해 예상 수확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일 잘 익은 곡식에 나달만 헤아려 농민들은 외놈들도 이러지는 않았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실제 수확이 다 끝나기도 전인 9월 북한이 퇴각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머릿속에는 나쁜 인상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승만 정부가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임시 토지소득세, 강제 양곡매상, 농지상환금 등으로 부득이하게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거둬갔을 때에도 농민들은 인공치하보다는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승만과 미국은 동맹이자 전략적 동반자였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긴장 관계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쓴 6.25 전쟁 당시의 일기 6.25와 이승만에는 이런 사건이 소개돼 있습니다. 휴전 넉 달 후인 1953년 11월 리처드 닉슨 미국 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이승만을 찾았습니다. 닉슨은 아이젠하워와 상호 합의하지 않고는 어떤 도발적인 행동도 한국이 단독으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이승만에게 거듭 요청했지만 두 사람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승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이 이승만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귀국은 가장 중요한 협상력 하나를 잃을 것이고 우리는 모든 희망을 잃을 것입니다. 내가 모종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늘 공산주의자들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솔직합시다. 공산주의자들은 미국이 평화를 갈망하므로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양보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러나 그들 공산주의자들은 내가 미국과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가진 그런 불안감을 없애줄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닉슨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냉전을 서방 세계의 승리로 이끈 3대 전략가이자 최고의 반공 전략가인 닉슨은 이후 공산주의자들과 대결함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말했습니다. (6.25) 전쟁 휴전 1년 후인 1954년 7월 28일 이승만은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합니다. 의원 전원과 대통령을 제외한 3부 요인, 대법원 판사, 워싱턴 주재 외교사절단, 3구 수뇌부가 거의 참석했습니다. 연설 도중 33번의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I cannot bear to pass this occasion without mentioning our deep and heartfelt thanks to the American war mothers. We thank them for sending their sons, their husbands, and their brothers in the American Army, Navy, Marine, and the Air Force to Korea in our dark hours. We shall never forget that from our valleys and the mountains, the souls of American and Korean soldiers went up gathered to God. 수많은 미국인들이 한반도에서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피는 현명치 못한 사람들의 휴전으로 헛되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계의 자유인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 그것은 악의 힘에 유아적이거나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을 다시 찾지 못하면 자유세계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바보 같은 유전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친구들이여, 공산주의를 감기처럼 대수롭지 않게 말하지 마시오.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퇴치투쟁에 나서야만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주장이 강경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누구든지 유아적이면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세력입니다. 자,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걸기합시다. 그는 휴전 상태를 끝내고 북진 통일을 위한 통일전쟁을 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의 연설 이후 미국은 한국이 요청한 군사 경제 원조 7억 달러를 수락했습니다. 이승만은 1948년 건국 직후부터 미국의 군사동맹 체결을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1949년 5월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군을 시작하자 이승만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모두 거절하고 무초 주한 미 대사를 통해 우호 통상 조약만 협의할 뜻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승만은 군사적 지원이 없는 조약은 큰 도움이 안 된다며 거부했습니다.
1950년 6월 마침내 전쟁이 일어나고 이듬해인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휴전 회담이 시작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결사반대하고 남한 단독으로라도 북진 통일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휴전을 하면 북한은 머지않아 다시 쳐들어올 것이라며 이를 막으려면 한미 두 나라가 동맹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1952년 3월 초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이승만에게 휴전을 위해 한국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 군사 동맹 관계를 맺지 않으면 휴전을 수락할 수 없다는 답신을 보냈습니다. 1952년 11월 말 아이젠하워가 미국 새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승만은 또다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이 필요 불가결하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백선엽 대장에게는 절대로 휴전협정에 도장 찍지 말라고 지시했고 한국 정부는 휴전협정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미국에 통보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의 태도가 변하지 않자 이승만은 전 세계가 깜짝 놀란 일대 사건을 감행합니다. 바로 반공포로 석방입니다. 1953년 6월 18일 남한의 7개 포로 수용소에 있던 반공포로, 즉 공산주의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포로 35,400명 중 26,930명을 석방해버린 겁니다. 소련과 중공은 크게 반발했고 휴전 협상이 다시 원점이 될 것을 우려한 미국은 경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미국은 한국 정부가 실제로 단독 군사행동이나 북진 통일 시도를 할 수 있음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이 휴전에 서명하진 않지만 방해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논의에 동의하게 됐습니다. 미 대통령 특사로 월터 로버트슨 국무부 차관보가 1953년 6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간 로버트슨은 의회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마침내 휴전 2달여 뒤인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조약에 힘입어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이 조약은 외부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확보해 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은 상호 방위 조약 최종 협의를 위해 함께한 자리에서 한국에 엄청난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준 그 같은 과감한 외교 전략이 어디서 나올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싸워서 이기기보다 평화를 얻는 게 더 어려웠고 적군보다 이승만 대통령이 더 힘들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격받으면 미국이 즉시 참전하고 주한미군을 주둔하도록 규정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북한의 재침략 걱정에서 자유로워졌고 막대한 국방 예산을 경제 재건에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 미국의 원조는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50년대 정부 예산에서 미국 원조는 한때 86%에 달했습니다.
1957년에 이르러도 정부 예산의 53%가 미국 원조였습니다. 이승만의 단독 북진 명령과 방공포로 석방을 보고 윈스턴 처칠 등 세계의 지도자들과 외국 언론들은 나이 많은 이 대통령이 망령이 들어 국민을 사지로 몰고 간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념으로 맺어진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미국의 경제 원조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대한민국의 토대가 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승만이 평생 중시한 것은 교육이었습니다. 국민이 까막눈에서 벗어나 생활 방식을 개혁하고 글을 배워야 강대국의 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려면 국민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깨우치는 국민교육이 급선무라고 보고 1949년 6년제 초등교육을 무상으로 받게 하는 의무교육제를 시행했습니다. 예산의 10% 이상이 교육에 투입됐습니다. 6.25 전쟁 중에도 한국에 MIT를 세우겠다며 인하공과대학을 세우도록 지시했습니다. 민간단체들은 문맹 퇴치운동으로 보조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195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은 눈에 띌 만큼 교육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해방 당시 78%였던 문맹률, 즉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은 1959년 22.1%로 낮아졌습니다. 1960년대에 대한민국은 후진국을 벗어나 개발이 이루어지던 이른바 개발도상국가 중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습니다. 대학이 63개로 크게 늘고 대학생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공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북한,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시아, 터키, 인도 등 여러 나라 중에 우리나라만큼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선진화로 빨리 발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승만은 1960년 4.19 혁명 소식을 듣고 불의를 보고도 항거하지 못하는 민족은 죽은 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총에 맞아 다친 학생들을 병원으로 찾아가 내가 맞아야 할 총을 학생들이 맞았다며 비통해했습니다. 4월 26일 나 이승만은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대통령의 직을 사임하고 물러앉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여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바치고자 하는 바이다 라며 하야를 선언했습니다. 관용차를 타지 않겠다며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에서 원래 살던 집인 이화장까지 걸어서 이동했고 평소 출석했던 정동 제1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다음 달인 5월 29일 이승만은 하와이로 출국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3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병으로 인해 5년 2개월의 긴 요양 생활로 길어졌고 끝내 서울 땅을 다시 밟지 못한 채 1965년 7월 19일 0시 35분 별세했습니다. 고국을 떠난 지 5년 2개월 만이었습니다. 비록 4.19 혁명으로 하야해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한 점의 부정축제도 없이 청빈한 생활을 했던 그의 유해가 하와이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를 추모하는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측근 위정자들의 부패, 그리고 그를 둘러싼 인해 장막으로 대통령의 판단력이 흐려졌고 이로 인해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 민주주의 역사에 오점이 된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또 북한이 서울을 침략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의 육성으로 서울을 사수한다는 방송이 나가 많은 시민들이 피난을 가지 않았다가 희생된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해방 직후 공산당의 반란과 소요가 난무했던 난세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고 번영하는 조국의 주춧돌을 놓은 건국 대통령의 공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도서출판 휘선, 박윤식 저,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사의 기록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 직전 670일의 기록과 현대사 비극의 시작, 여수 14연대 반란편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